얘들아, 나 많이 안 좋아. 병원에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1시간도 안 돼요. 엄마, 회의가 있어서요. 하며 황급히 사라졌고 딸들도 각자 핑계를 대며 떠났죠. 병실에 혼자 남은 순애는 옆 침대 가족들이 웃으며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다 똑같구나. 나 없으면 다들 편할지도 몰라. 자식에게 버려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엄마인데 과연 상처받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새벽 5시 김순애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몸에 밴 농사꾼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빛이 방 안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잠들었던 남편의 자리는 여전히 차갑게 비어 있었어요. 또 혼자구나. 순애는 옆자리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아직도 가끔 잠결에 손을 뻗으면 빈자리만 만져질 뿐이었죠.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선 순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슬리퍼 소리만이 텅 빈 집안에 외롭게 메아리 쳤어요. 부엌에서 혼자 먹을 밥 한 그릇을 지으며 순애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낸 논밭들이 아침 안개 속에 잠들어 있었죠. 예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가 김을 메고 별을 베던 그 땅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순애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찬 규모였어요. 이제는 내가 혼자 다 해야 하는데 밥을 먹다가도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작은 집이 얼마나 시끌벅적했던지요.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그릇을 들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미정이와 지연이는 서로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며 응석을 부렸죠.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순애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올해도 고추를 심었는데 벌써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죠. 허리를 굽혀 하나씩 따면서 순애는 또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함께 와서 농담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했을 텐데 지금은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동반자였어요. 이렇게 키운 고추도 누가 먹어줄까? 한 바구니 가득 딴 고추를 보며 순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오면 고추장도 담가주고 김치도 담가주었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이도 없으니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이웃집에 나눠주려고 해도 다들 비슷한 처지라 딱히 반가워하지도 않았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은 전화번호 메모지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며 금세 끊어버렸습니다. 큰딸 미정이에게도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또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야 해요. 죄송해요. 금방 통화 마칠게요. 막내딸 지연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마 장사 때문에 바쁠 거라며 스스로 위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시렸습니다. 다들 바쁘긴 하겠지만 순애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도시로 떠날 때는 이해했어요. 여기서는 할 일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연락조차 뜸해질 줄은 몰랐죠. 가끔 걸려오는 전화도 엄마, 돈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하는 부탁이나 엄마, 우리의 학원비가
하는 도움 요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홀로 마당에 앉아 빨래를 개었어요. 남편 옷은 이미 다 정리했지만 아직도 가끔 습관적으로 남편 것까지 넣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트랙터 소리만이 오후의 정막을 깨뜨렸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네. 빨래를 다 개고 나서 순애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주변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 따라 도시로 나가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순애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저녁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먹던 저녁이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왔고 자신 같은 노인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내 인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순애는 빈 밥그릇을 바라보며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건 이 빈 집과 넓은 논밭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순애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날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까? 과연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남아있을까? 자식들은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할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째깍째깍 쪼개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침 순애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고춧가루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고추들이 햇볕에 반짝이며 마르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때 마을 이장인 박서방이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순애 씨, 순애 씨. 박서방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죠. 왜 그러세요, 이장님?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아니, 큰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박서방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흔들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순애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딱 말입니다. 순애 씨 댁 논밭이 개발지구로 지정됐어요. 순애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개발지구? 이 한적한 시골 마을이요? 믿기지 않았어요. 개발지구요? 여기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이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순애 씨 댁 땅이 그 중심부에 있어요. 박서방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순애의 논밭 위치가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정말로 개발 예정지 한복판이었어요. 그런데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다는 거예요? 어림잡아도 억 단위는 될 거예요. 아마 몇십억은 받으실 겁니다. 땅값이 요즘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잖아요.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 마당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몇십억?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었죠.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내년 봄부터 보상 절차가 시작될 거예요. 순애 씨, 이제 부자 되셨습니다. 박서방이 떠난 후 순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더 컸죠. 갑자기 굴러들어온 이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하나?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준호, 큰딸 미정, 막내딸 지연.
세 자식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각자 10억씩은 받을 수 있을 거였죠. 그러면 아이들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자식들이 이 돈을 받고 나서도 자신을 찾아올까? 아니면 돈만 받고 더욱 멀어질까? 요즘 들어 자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었어요. 전화도 뜸하고 찾아오는 것도 1년에 몇 번뿐이었죠. 내가 시험해 봐야겠다. 순애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무감으로 연락하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돈이 생기기 전에 말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과연 누가 진심으로 달려올까?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살이 늘어난 얼굴, 구부정해진 어깨, 거칠어진 손, 68배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아이들이 정말 날 걱정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순애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자신이 아프다고 말해서 누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죠. 그 길로 순애는 동네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아픈 것은 아니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았어요. 보건소 간호사는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요. 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순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한 편이었지만 검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죠. 간호사는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해주었어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명분이 생겼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 걱정하며 달려올까? 아니면 형식적인 관심만 보일까? 먼저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혈압도 높고 가슴도 답답하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었어요. 엄마, 그럼 어느 병원에 입원하세요? 제가 갈게요. 정말? 그래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엄마. 당연히 가야죠. 어느 병원이세요?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적어도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미정이와 지연이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죠. 미정이도 놀라며 병원에 가겠다고 했고, 지연이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문자로 엄마 괜찮으세요? 빨리 나을 거예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순애는 전화를 마치고 나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걱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의무감일까? 그리고 정말로 병원에 와줄까?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겠구나. 순애는 가방을 챙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 끝까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과연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시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며칠 입원할 준비물들을 챙겨 넣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을 속이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죠. 병원 접수를 마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혈압이 조금 높다며 의사는 며칠 입원해서 관찰해 보자고 했어요. 순애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선생님, 그럼 며칠 정도 입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보면서 혈압 조절하고 정밀 검사해 보겠습니다. 나이도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죠. 정말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첫 번째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그는 정장 차림으로 급하게 들어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준호야, 왔구나. 고마워.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자식은 자식이구나 싶었어요.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아 순애의 손을 잡았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혈압이 높다고 하더라.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해. 걱정 마세요, 엄마.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준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초조해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자주 시계를 보더니 핸드폰도 계속 확인했죠. 준호야, 회사 일 때문에 바쁘지? 아, 그게. 사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엄마 괜찮으시면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순애의 가슴이 조금 시렸습니다. 겨우 1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가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 일이 중요하지. 다녀와. 엄마, 죄송해요. 회의 끝나면 바로 올게요. 준호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애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허탈한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시험의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죠. 오후에는 큰딸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미정아, 고생했다. 멀리서 왔구나.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시어머니도 병원에 계셔서 제가 번갈아 가며 돌봐야 해서요. 미정이는 앉자마자 바로 다른 걱정거리를 토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 남편의 직장 문제, 아이들 교육비 걱정까지. 순애는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엄마는 언제쯤 퇴원하세요?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아, 그러시구나. 엄마, 그런데 제가 매일 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미정이도 1시간 남짓 머물다가 황급히 떠났습니다. 퇴근 시간 전에 시어머니 병실에 가야 한다면서요. 순애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죠. 저녁때가 되어도 막내딸 지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으로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연아, 엄마야.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잖아. 아, 엄마. 죄송해요.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요. 내일 시간 나면 갈게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엄마, 많이 아프세요? 약 잘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에서는 진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더 느껴졌어요. 첫날 밤 순애는 병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자식들이 교대로 와서 돌봐주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와서 발을 주물러주고 아들이 와서 등을 긁어주고 손자까지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부럽다.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자식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회의 때문에 1시간 만에 갔고 미정이는 시어머니 걱정에 정신이 없었고 지연이는 아예 오지도 않았죠.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고 미정이는 잠깐 들렀다가 또 급히 갔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 순애는 간병인이 돌봐주는 옆 침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이 안 오시나 보네요.
다들 바빠서 그런가 봐요. 저희 집도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바쁘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할아버지의 말이 순애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말 돈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걸까요? 돈이 없어 그런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틀렸던 걸까?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자신을 사랑해서 걱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일일까? 나흘째 되는 날,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함께 있어주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죠. 역시 다 똑같구나. 나 없으면 다들 편할지도 몰라. 순애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개발보상금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반응이라면 돈이 생긴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순애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자식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병원 입원 일주일째, 순애는 점점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은 갈수록 뜸해졌고 전화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태도에서 진정한 걱정이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죠. 할머니, 오늘도 자식들 안 오시네요? 옆 침대의 박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아들, 딸들이 교대로 와서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다들 바쁘니까 그렇겠죠.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특히 어제는 준호가 전화해서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빨리 나으세요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서운했죠. 그날 오후 순애는 병원 로비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거든요. 로비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어요.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아들, 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손자는 할아버지께 물을 따라드렸죠. 모두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이 이렇게 와주니까 금세 나을 것 같구나. 당연히 와야죠. 아버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자신의 자식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역시 다 똑같구나. 나 없으면 다들 편할지도 몰라.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에 우연히 다른 병실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어요. 한 할머니가 혼자 누워 계셨는데 침대 옆 탁자에는 시든 꽃 한 송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분도 나와 비슷한 처지인가 보다. 순애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안이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서글펐죠. 병실로 돌아와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발보상금 이야기를 들은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자식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죠. 이 돈 자식들에게 줄 게 아니다.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무관심한데 돈을 줘봤자 뭐 하겠어요? 오히려 돈만 받고 더 멀어질 수도 있었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사회에 돌려야겠다. 순애는 기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미정이가 잠깐 들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엄마, 언제 퇴원하세요? 내일 모레쯤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미정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순애에게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거든요. 괜찮다, 미정아. 내일이 더 중요하지. 엄마. 미정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죠. 미정이가 떠난 후 순애는 혼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원 음식은 맛이 없었지만 예전 같으면 자식들이 가져다 준 음식을 먹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순애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너무 헌신적으로 키워서 당연하게 여기는 건가? 아니면 애초에 사랑이 부족했던 건가? 밤이 되어서도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의 박할머니는 아들이 와서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죠. 할머니, 아들이 효자네요. 순애가 말하자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키운 덕분이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줬거든요. 그 말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도 자식들에게 사랑을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혹시 돈 때문인가? 순애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난해서 자식들이 이런 대우를 하는 건 아닐까? 만약 자신이 부자였다면 다르게 대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할머니도 특별히 부자 같아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퇴원 전날 밤 순애는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개발보상금은 자식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다짐했죠.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상관없을 일이야. 그럼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써야지. 순애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정해진 것 같았어요. 퇴원날 아침 준호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죠. 엄마, 이제 괜찮으시죠? 응, 괜찮다. 순애의 대답은 예전과 달리 건조했습니다.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퇴원 후 며칠이 지나고 순애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부 계획을 알리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자식들이 자신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지 말입니다. 순애는 각 자식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차가운 대우가 정말 바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아들 준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내 아파트 단지였는데 생각보다 낡아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이 사업을 그따위로 해서 어쩌자는 거야. 며느리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소영아, 제발 좀 이해해줘.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이해해?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무슨 이해를 해? 이제 집세도 밀렸잖아. 순애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다니 몰랐어요.
엄마한테 도움 좀 요청해 보면 안 될까? 준호야, 정신 차려. 엄마가 뭔 돈이 있다고 그래.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우실 거야. 그래도 뭐야. 차라리 당신이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 순애는 더 이상 듣기 힘들어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한 채 아파트를 나왔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준호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망해 빚에 쫓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오래 있을 수 없었던 거였죠. 회사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해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딸 미정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이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살짝 창문을 들여다보니 미정이가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정아, 고맙다. 내가 아니면 어쩔 뻔했니? 시어머니는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걸음도 불편해 보였고 말도 힘들어 하셨죠. 미정이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뒤따라가며 지켜보았어요. 여보, 병원비가 또 나왔어. 미정이의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번 달만 200만 원.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 미정이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한숨을 또 쉬었어요.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거든요. 애들 학원도 그만둬야 하나. 미정아, 미안해. 내 부모님 때문에.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힘드네요. 순애는 미정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시부모 간병과 생활비,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 병원에도 자주 못 갔구나. 순애는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정이가 형식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정말 여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막내딸 지연이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찾아가 보니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불은 켜져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지연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지연이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죠.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안부도 안 물어서 궁금해서 왔지. 지연이는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가게 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장사는 어때? 그게, 엄마,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지연이는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줄어들어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했어요. 상가 월세도 밀리고 있고 재료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문 닫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연아, 엄마 죄송해요. 병원에도 못 가고 사실 기름값도 아껴야 해서요. 순애는 막내딸의 말을 듣고 나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각자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준호는 사업 실패로 빚에 쫓기고 있었고, 미정이는 시부모 간병으로 지쳐 있었고, 지연이는 장사가 안 되어 생계를 걱정하고 있었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건가. 순애는 지연이의 가게를 나오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각자 생존하기 바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고 서운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순애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부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머니로서 도움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돈을 줘버리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순애는 집에 도착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현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자식들의 힘든 현실을 직접 본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내가 원망만 했구나. 순애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서운해했는데 사실은 그들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준호의 절망적인 목소리, 미정이의 지친 어깨, 지연이의 초라한 가게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준호가 엄마한테 도움 좀 요청해보면 안 될까? 라고 했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이들도 나만큼 힘들었던 거였어.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이제야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들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유가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만이 해답일까요? 순애는 더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마을 이장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개발 보상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장님, 보상금이 정확히 언제쯤 나오나요? 내년 봄쯤 될 것 같습니다. 순애 씨 땅은 워낙 좋은 위치라서 정말 큰 돈이 될 거예요. 그럼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박서방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자식들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순애 씨, 돈을 한꺼번에 다 주시면 자식들이 함부로 쓸 수도 있어요. 조금씩 나누어서 주시는 게 어떨까요? 박서방의 조언을 들으며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책상에 앉아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각 자식의 상황과 필요한 도움을 정리해 보는 거였어요. 준호는 사업 실패로 빚이 있다고 했으니 그 빚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미정이는 시부모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그만큼, 지연이는 가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주기만 하면 안 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해. 순애는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식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어요. 며칠 후 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기부 계획은 잠시 미루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달기로 했죠. 먼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라.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준호는 며칠 후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순애는 준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죠. 준호야, 엄마가 내 사정을 다 안다. 엄마, 사업이 망해서 힘들다는 거, 빚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되는 거야? 순애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다시는 무리한 사업하지 마라.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 주신다는 게 고마웠어요. 이어서 미정이도 불렀습니다. 미정아, 너도 시부모님 간병 때문에 힘들다는 거 엄마가 안다. 엄마 어떡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라. 하지만 내 건강도 챙겨야 해. 너까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미정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가게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라.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세 자식 모두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못난 자식들 때문에. 뭘 못났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 엄마가 다 안다. 순애는 자식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개발 보상금을 받으면 자식들에게 형편에 맞게 나눠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순애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개발 보상금 이야기도, 그리고 자신이 자식들을 시험했다는 이야기도 말입니다. 며칠 후 순애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개발 보상금을 받기 위한 준비도 해야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나눠줄지 정확히 정해놓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보상금 규모가 상당하시네요. 세금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설명했습니다. 순애의 땅이 생각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분들께 증여하실 계획이시면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하시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각자 다른 조건으로 주고 싶어요. 순애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에게는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만큼, 미정이에게는 시부모 병원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만큼, 지연이에게는 가게를 다시 일으킬 자금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주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순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세 자식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다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안다. 꼭 와야 해. 토요일 오후 세 자식이 모두 순애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하지만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긴장한 표정이었죠.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순애는 거실 소파에 자식들을 앉히고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했다. 시험이요?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말이야. 사실 엄마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 그런데 순애는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의 서운했던 마음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만 오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준호는 회의 때문에 금방 갔고, 미정이는 시어머니 때문에 바빴고, 지연이는 아예 오지도 않았잖아.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너희들에게 실망했어. 너희들이 엄마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엄마.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 너희들이 각자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말이야. 순애는 자식들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사업이 망해서 빚에 쫓기고 있었고, 미정이는 시부모님 간병으로 지쳐 있었고, 지연이는 가게 일이 안 되어서 걱정이 많았지. 자식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엄마가 너희들 집에 다 가봤어.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엄마, 언제? 그때 깨달았지. 내가 너희들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걸. 너희들도 나만큼 힘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한 것도, 너희들을 의심한 것도. 자식들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더 미안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바빠서 그런 거였는데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시어머니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엄마께 더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미정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가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기름값도 아껴야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지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다 이해해. 순애는 자식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또 다른 얘기할 게 있어. 자식들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우리 땅이 개발지구로 지정됐어. 개발지구요? 응. 보상금이 몇십억 나올 거야. 자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엄마가 처음에는 이 돈을 기부하려고 했어. 너희들이 엄마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자식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의 진짜 사정을 알고 나서 마음을 바꿨지. 이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순애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는 빚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미정이에게는 시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을 만큼, 지연이에게는 가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자금을 줄 거야.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야 해.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라. 자식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돈보다 엄마가 먼저였는데. 괜찮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 순애는 자식들을 모두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순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가족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몇 달 후 개발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약속대로 자식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만 준 것이 아니었죠. 준호는 받은 돈으로 빚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무리한 사업 대신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어요. 예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바쁘다며 서둘러 가지 않고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미정이는 시부모님의 병원비 걱정 없이
간병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어서 아이들 교육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미정이도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님 간병으로 바쁘긴 했지만 어머니와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가끔은 시부모님과 함께 순애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지연이는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가게를 새롭게 단장하고 메뉴도 개발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엄마,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2배나 늘었어요. 지연이는 신이 나서 어머니에게 가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이 서로 돕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이의 가게 홍보를 도와주었고 미정이는 지연이 가게에서 쓸 김치를 담가다 주었어요. 지연이는 준호와 미정이 가족을 가게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죠.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순애는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순애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아픈 거였죠. 나이가 나이인 만큼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애가 자식들에게 연락하자 이번에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간병할게요.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이는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엄마를 돌봐드려야죠. 지연이는 가게를 잠시 쉬고 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여왔습니다. 엄마, 몸에 좋은 음식 해드릴게요. 세 자식이 교대로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저 할머니 참 복이 많으시네요. 자식들이 저렇게 효자효녀라니. 간병인들도 순애 가족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순애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행복했어요. 몇 달 전 이곳에서 느꼈던 외로움과는 정반대였죠.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손을 잡아주고 등을 긁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엄마,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못난 자식들이었는지 알겠어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못난 게 아니라 각자 힘든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도 엄마한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잘하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순애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자식들은 모두 함께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엄마, 앞으로는 혼자 계시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자주 올게요. 엄마가 외로우시지 않게 항상 함께 있을게요. 자식들의 약속을 들으며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순애는 예전 병원에서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혼자 앉아서 씁쓸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죠. 돈은 결국 사라지지만 남는 건 마음이구나. 순애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개발 보상금도 언젠가는 다 쓰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회복된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거였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자식들이 설거지를 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는 상을 치우고 미정이는 설거지를 하고 지연이는 바닥을 닦고 있었죠. 엄마, 이제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순애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자식들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을 바라보며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개발되어 사라질 예정이었지만 그 땅이 가져다 준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가족의 사랑을 되찾게 해준 것이었죠. 참 잘했다, 김순애. 순애는 자신에게 말하며 만족스러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무조건적이지만 그 사랑을 알아주는 자식이 되기까지는 때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랬듯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부모님께 안부 인사 한 통화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